충청도 산골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꽃이 담장을 넘어 피어오르고 제비들이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한서연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세계는 언제나 겨울이었으니까요. 서연아, 밥 먹어라. 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 맞은 등짝이 아직도 쓰라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를 10번이나 맞았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영숙은 딸을 보지도 않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영숙은 그저 수세미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아버지 한도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 올해 모내기는 언제 시작할 생각이요? 글쎄요, 이장님. 날씨를 봐서 다음 주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균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한도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교복 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한도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연의 치마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대꾸하지 마라.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도균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마루 한쪽에 세워둔 대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막대기는 서연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옷을 더럽히고 다니면 어떡하냐?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는 줄 아냐? 첫 번째 매가 등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가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냐? 한도균의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영숙은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매질이 끝난 후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등과 팔에 빨간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또 혼날 테니까요. 저녁 무렵 마을 부녀의 모임에서 돌아온 박영숙이 서연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저녁 차려라. 박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내놓는 동안에도 등에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도균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박영숙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자신을 때리지 않는 아버지와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가 있는 세상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세상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소녀에게 이 집, 이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지옥이었습니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평생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튼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지금은 비록 숨겨진 지옥 같은 나날들이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빛이 서연의 창가에 머물다가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등에 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영숙은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응, 박영숙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박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서워하냐? 맨날 때리시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박영숙이 칼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힘들면 잘못하지 말아야지. 내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니?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다고, 옷에 흙이 묻었다고, 그런 사소한 일들로 매질을 당하는 것이 정상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내가 잘하면 되는 일을 왜 나한테 미루니? 그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균이 돌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도균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마치고 온 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더니 눈짓으로 빨리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균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박영숙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말이야. 올해 농사는 잘 될 것 같다더군. 그래요. 다행이네요.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치를 집으려다가 그릇이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어? 작은 소리였지만 한도균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냐? 조심성이 없어서 어떡하냐? 한도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맨날 그런 말만 하고. 한도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도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말을 안 듣네요. 제대로 혼내주셔야겠어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혼내달라고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철 좀 들어야겠다. 한도균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박영숙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달랐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습니다. 매질이 끝난 후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자신을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박영숙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박영숙이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준다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라고?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말 잘 듣고 얌전히 굴면 대리를 왜 나한테 떠넘기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돌아온 박영숙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숙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왜 집에서는 자신을 외면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의 폭력도 무섭지만 어머니의 무관심이 더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12살 소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서연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방문이 열리는 소리. 서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침대 옆에 멈춰섰다. 대답 안 할 거야? 응? 침묵이 길어졌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데 집에서마저 이러면 어떡하라고. 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도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시계 바늘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찬밥과 김치만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다.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렇게 삐져서는.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끈을 꽉 쥐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담임 선생님은 서연의 성적표를 들어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구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반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책상 모서리를 만졌다. 점심시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서연을 피해갔다. 혼자 급식을 먹으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기 싫었다. 또다시 시작될 침묵과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다. 그때였다. 서연아, 뒤돌아보니 박진수 외삼촌이 서 있었다. 회사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삼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집에 안 들어가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외삼촌은 서연의 표정을 살피더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혹시 또 뭔 일 있었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외삼촌은 조용히 서연 옆에 앉았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삼촌이 옆에 있을게.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다. 삼촌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외삼촌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다. 힘들구나. 매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저를 보는 게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럴 리 없어. 정말요? 그럼 왜 저만 보면 한숨을 쉬세요?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세요? 외삼촌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내 부모님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야. 그럼 저는 어떡해요? 버텨야지. 지금은 어리니까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크면 달라질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안 달라져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외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연의 손을 잡았다. 삼촌이 약속 하나 할게. 내가 정말 힘들 때
견딜 수 없을 때는 삼촌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진짜요? 그럼 삼촌은 항상 내 편이야. 그거만은 잊지 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라고 말해주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삼촌과 헤어진 후 서연은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TV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가슴 한편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삼촌은 내 편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외삼촌이 건넨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보았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구명줄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명함을 넣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삼촌을 만났다. 삼촌이 말했다. 항상 내 편이라고.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서연은 그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삼촌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에 작은 틈이 생기더니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그 빛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작고 여린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의 13번째 생일이었다.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혼자 촛불을 켜고 바라봤다. 소원을 빌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은 안 돼. 촛불을 후 불어 끄며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외삼촌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서연아? 삼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외삼촌은 기다려주었다. 삼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외삼촌은 서연이 좋아하는 핫초콜릿을 주문해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컵을 만질 수도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천천히 해도 돼. 삼촌이 들어줄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빠가 저를 말이 막혔다. 몇 년간 숨겨왔던 것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때려요. 많이. 외삼촌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제부터?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요. 처음엔 손으로만 때리다가 나중엔 서연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목에 남은 멍자국이 보였다. 외삼촌의 주먹이 떨렸다. 엄마도 알아요. 서연의 말에 외삼촌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 엄마가 보고 있을 때도 때려요. 그럼 엄마는 그냥 돌아서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교회에서는 착한 아버지, 좋은 엄마인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예뻐하는 척하고 왜 진작 말하지 못했어? 무서웠어요. 아빠가 더 화낼까봐. 그리고 서연이 고개를 들어 외삼촌을 바라봤다. 아무도 안 믿어줄까봐요. 외삼촌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삼촌은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 외삼촌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경찰서에서 서연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형사는 차근차근 기록했다.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다. 의사는 서연의 몸 곳곳에 남은 상처들을 확인하며 혀를 찼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거죠? 몇 년. 아니, 계속이요. 외삼촌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외삼촌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 아이가 겪어온 일을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쩜 이런 일이. 큰 외삼촌이 분노에 떨었다. 당장 신고해야 해. 이런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 이미 신고했습니다. 곧 체포될 거예요. 가족들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안함을 표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는지, 왜 도와주지 못했는지. 서연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빗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박성훈 씨입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여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권위가 산산조각 났다.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로 나와 구경했다. 교회 집사로서, 모범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무서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끝났다. 어머니는 교회에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교회 사람들은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당하는데. 권사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 남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였다. 남편의 폭력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어머니였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며칠 후 서연은 학교에 갔다.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점심시간 평소 말을 걸지 않던 친구가 다가왔다. 서연아, 용기 있었어. 고마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펜 끝에서 나오는 글씨가 전과 달랐다. 떨리지 않았다. 당당했다. 외삼촌이 보낸 메시지가 왔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13년간 지켜온 침묵이 깨졌다. 거짓으로 쌓인 권위가 무너졌다. 체면으로 포장된 악이 드러났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악은 무너질 수 있다. 진실은 승리할 수 있다. 용기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작은 별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서연 자신이 그 빛이 되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부엌에서 한과 반죽을 만드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다. 쌀가루와 꿀이 어우러지며 달콤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50이 넘은 지금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흐른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다.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지난날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죽을 치대며 서연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25살에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걱정했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할 줄 알까? 그때 서연은 대답했다. 천천히 배워갈게요. 사랑으로 만들면 맛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달랐다. 아픔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이었다. 남편 민주는 처음부터 서연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외삼촌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을 녹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8살 수빈이와 5살 지훈이가 달려와 서연의 치마에 매달렸다. 할머니, 오늘도 한과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수빈이 지훈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야지. 서연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작은 체구 안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아이들을 감쌌다. 할머니 한과는 정말 달콤해요. 수빈이가 막 완성된 한과를 입에 넣으며 웃었다. 비밀이 뭐예요? 사랑을 많이 넣어서 그래. 오후가 되자 서연은 한과를 예쁜 상자에 담았다. 층층마다 이웃집을 돌며 나눠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서연 씨, 또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 70이 넘은 옆집 할머니가 고마워했다. 드시고 기뻐해 주시는 게 제가 더 좋아요. 아래층 홀로 사는 아주머니도 문을 열었다. 요즘 많이 외로우셨죠? 같이 드세요. 서연은 잠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일주일에 한 번 서연은 외삼촌을 만났다. 이제 70이 넘은 외삼촌은 여전히 서연을 보면 미소 지었다. 삼촌, 건강은 어떠세요?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이 한과 먹으면서. 차를 마시며 서연이 말했다. 삼촌이 없었다면
전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외삼촌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밀가루 냄새가 밴 손이 만났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삼촌도 행복해. 어느 가을날 서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감옥에서 나온 후 홀로 지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서연은 국화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해드릴게요. 저를 위해서요.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떨어져 묘비 위에 앉았다.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서연의 마음에서 마지막 짐이 내려졌다. 증오는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이른이 넘은 어머니는 많이 작아져 있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했다. 엄마 한과 드세요. 내가 만든 거구나. 맛있겠다. 어머니가 한입 베어물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이제 같이 행복해요. 수빈이가 중학생이 되자 한과 만들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서연은 수빈이 옆에 서서 차근차근 가르쳤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누군가를 위한 마음으로 만들면 돼. 어떤 마음이요?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수빈이가 반죽을 만지며 물었다. 할머니는 항상 행복해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다. 항상은 아니야. 하지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만든 한과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각자의 집으로 가져갈 것들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삼촌이 내 편이 되어줬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스쳐갔다. 만약 그때 외삼촌이 없었다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가정은 의미 없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한과를 바라보며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달콤한 그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생존과 치유의 증거였다. 사랑과 용기의 결정체였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아래층 할머니였다. 서연 씨, 한과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또 만들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담아 희망을 빚어낼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았다. 상처는 지혜가 되었고 아픔은 연민이 되었다. 서연의 손길에서 태어나는 달콤한 한과들은 그래서 특별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둠을 뚫고 찾아낸 빛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로 번져가고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